연골은 뼈 끝에 달려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마찰 계수가 적기 때문에 뼈와 뼈가 이렇게 서로 원활하게 그 관절 부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연골 손상은 크게는 큰 일회성 손상으로, 예를 들면 운동하다 뭐 넘어져 다친다든지 뭐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대 손상이나 다른 손상하고 동반돼서 손상이 오는 경우, 흔히 뭐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어떤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골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릎 꿇고 뭔가 작업을 많이 해야 되시는 분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 분들, 흔히 많이 아시는 거는 이제 우리 운동선수들 다치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무릎 주위의 인대 또 무릎의 연골 이런 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역학적으로 이제 균형이 무너지고 관절 연골이 이제 닳아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죠. 연골 치료하는 그 의사들 입장에 제일 오랫동안 고민이, 사실은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붙으면 거의 정상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연골은 이게 한번 손상을 심하게 입어서 결손이 생기면 자연 재생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연골 같은 경우는 연골 자체에 있는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세포수가 워낙 적기도 하고 좀 고립돼 있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혈관이 가야 우리 조직은 뭔가 재생이 되는데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그게 제일 큰 고민이죠. 연골 손상이 작을 경우에는 사실 환자가 별 증상이 없이 잘 지내는 분도 많습니다. 조금 진행돼서 언젠가는 이렇게 큰 결손으로 발전할 수 있고, 큰 결손이 이제 방치되고 오래되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크기라면 2에서 한 4평방센티미터 사이 정도가 이제 중등도 연골 결손인데, 4평방센티미터 이상이면 굉장히 큰 거고요. 그 정도 연골 결손이 환자분 증상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자분이 무릎이 자꾸 붓고 통증이 있고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 그런 게 반복되거나 잘 안 펴지거나 잘 안 구부러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연골판 파열의 경우도 유사한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으면 연골 결손 부위를 비교적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MRI가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물론 MRI도 이제 연골만을 또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크게 이제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연골 이식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가는 그 치료 방법의 장단점, 그 다음에 환자분의 상황, 연골 결손의 크기, 깊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쉽고 오랫동안 했던 방법이 이제 미세천공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연골 결손의 크기가 좀 크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작은 연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치료고요. 본인 뼈에다가 이렇게 침 놓는 것처럼 구멍을 뽕뽕뽕뽕 뚫는 치료고요. 그 뚫는 구멍을 통해서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이제 이렇게 출혈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줄기세포라고 생각되는 세포들에 의해서 그 연골 결손 부위가 재생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실제 보니까 한 5년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탈락되는 그런 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재생된 이제 연골이 정상 연골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작은 크기에서는 뭐 1차 치료로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제한점이 있다.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건 또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연골 세포를 자기 몸에서 좀 떼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세포수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결손 부위에 채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포 이식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방법인데, 연골을 그럼 어디서 떼느냐의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방법은 본인 무릎에서 연골을 떼서 배양을 해서 다시 수술을 하러 들어가
들어가서 그 결손 부위에 넣어주는 그런 치료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좀 젊은 사람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나이가 좀 많아지면 그 연골도 나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만큼 잘 이렇게 자라질 않는 거죠. 최근에는 늑골에서 연골을 떼서 그걸 배양해서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개발이 돼서 이제 쓰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아래쪽 갈비뼈에서 엄지손톱 정도 크기 그 정도를 떼는 거고, 떼내는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통상 한 6주 정도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충분한 숫자가 되면 연골 결손부에 넣어주는 수술을 한 번 더 시행하게 됩니다. 늑연골은 기존에 이렇게 무릎에서 떼는 연골보다 재생 분화 능력이 30배 정도 훨씬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새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4기 정도의 깊이의 연골 결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심한 연골 결손이 있는 환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RI상 봤을 때 연골 결손 부위가 한 50% 이상인 그런 환자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꼭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연골 결손이 이렇게 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깊이 생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쓰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연골 쪼가리를 제거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절개가 훨씬 적으니까 내시경 자리하고 줄기세포나 또는 연골 세포 치료제 넣는 정도의 투입구만 필요하니까 환자분이 이제 수술 후 이제 재활이나 이런 게 훨씬 빠를 수 있죠. 그 통증도 아무래도 훨씬 덜 할 거고, 연골에 해로운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게입니다, 무게. 하중이 반복적으로 또는 너무 큰 하중이 무릎 관절이나 연골에 가면 그 연골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체중을 한 1kg 정도만 줄여도 무릎에 가는 하중은 한 5kg 정도 떨어지거든요. 무릎에 가는 하중이 아무래도 줄면 연골에 가는 스트레스도 줄 거고, 손상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스트레스가 가는 자세나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고 쪼그리고 앉아서 오랫동안 뭔가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무릎의 주위 근육이나 인대가 잘 보존되고 유지되어 있으면 무릎의 안정성이 좋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연골에 가는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